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굉장히 크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지 장세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발 관세 불안 재점화 여부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록 공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주 재정 건전화 우려 확대로 미국과 일본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같은 현상이 이어질지, 채권 시장 변동성이 영국과 유럽 등에도 확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 전일 대비 0.61% 하락한 41,603.07%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대 빠지면서 18,000선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67% 하락하며 5,802.82에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히트맵 보시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1% 넘게 크게 빠졌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용 AI 블랙칩, 블랙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엔비디아는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아이폰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압박에도 애플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연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무역 갈등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가 안전자산 통화인 엔화와 스위스 프랑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1.1382달러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4월 30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 완화는 원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벤트마크인 브렌트유 7월물은 배럴당 전거래일 대비 0.6% 오른 65.15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0.6% 오른 61.81달러를 마감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시추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유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발표가 세계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한 데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전이 제한적이었고 미국 내 원유 시추기가 8개 줄어 2021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유가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석유 수출 기국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주 회의에서 7월 증산을 하루 41만 1,000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상승세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애플에 대한 관세를 위협하면서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EU 수입품에 50% 관세, 애플 제품에는 최소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EU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협상에서 매우 까다롭다라며 EU 수입품에 50% 세금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폰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최근 몇 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다소 완화된 관세 기조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무디스는 미국의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어서 동일한 신용 등급을 받은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6일 미국 주요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이날 하루 문을 닫으며 거래는 다음 날인 5월 27일부터 정상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전몰장병을 기리는 연방 공휴일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날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우체국, 대다수의 기업 및 교육기관도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날에는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등 주요 지수 역시 일시 멈춥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의 공백에 따라서 거래 일정이나 전략을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미국 증시의 다음 휴장일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은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여서 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주요 휴장일은 매매 전략 수립과 글로벌 투자 일정 조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일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개별 종목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일부 기능을 축소하면서 아이패드 기반 로봇의 출시를 앞당기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애플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홈 허브 개발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아이패드 로봇의 기능을 일부 포기하고 출시를 앞당기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 개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AI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2027년 아이폰 20주년을 맞아 베젤을 완전히 없앤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면 테두리를 줄이기 위한 제조사들의 도전은 계속 있었지만 완벽한 베젤리스를 구현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20주년 기술력을 집약한 100% 베젤리스를 구현해 아이폰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다음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가 오는 6월 말 본격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장에 수천 대 들여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CNBC와의 대담에서 옵티머스가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해마다 100만 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비소와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이번 주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소송은 최근 건강한 아기 밝은 미래가 아마존 판매쌀을 대상으로 검사한 조사 결과에 근거했습니다. 검사된 쌀 제품 100%에서 비소가 검출됐고 이 중 25% 이상은 유아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카드뮴 역시 단 한 샘플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HBBF의 조사를 근거로 아마존은 아동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중금속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쌀 제품을 판매했으며 중금속 위험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벤스 오리지널과 아마존 수유의 홀푸드 365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의 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마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에 걸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EU 쪽으로 관세 50%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또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7월 9일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까지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세연 아나운서 어떤 기업일까요? 네,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웨이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산하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2016년에 독립적인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가 수집한 2차원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을 통해 3차원 벡터 공간으로 변환하여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컴퓨터 비전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고정밀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방식에서 웨이모는 가장 선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이러한 고정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며 로보택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웨이모는 누적 로보택시 운행 횟수가 1000만 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성과는 불과 5개월 만에 운행 횟수가 2배로 증가한 결과로 현재 오스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 미국 주요 4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매주 약 25만 건 이상의 유료 로보택시 운행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샌프란시스코에만 전체와 세너제이 지역까지 서비스 확대 승인을 받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센서 기술을 통해 뛰어난 운행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모델에도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웨이모 드라이버가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조사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과 기술력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장 차량의 선두주자로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EO 데케드랏 마와카나는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웨이모는 더 많은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과 상용화 노력을 지속해 수익성 확보와 사업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웨이모의 향후 행보가 자율주행차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웨이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내놓으면서 이 무인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웨이모도 그런 기업이니까요.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될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 발전이 급부상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용량을 4배 늘리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원전 산업 재건 움직임이 커지면서 독자적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원전 섹터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4만 8천 원의 장을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원전주와 건설주가 포함된 지수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KRX 유틸리티 지수는 5월에만 14.55% 상승하면서 한국거래소가 도출한 총 34개 KRX 산업지수 중 등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 중인 EU 각국도 그동안 방점을 두었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원전주에는 이러한 점이 긍정적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벨기에는 가동 연장에 더해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원전 사업 부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덕에 원전 적기 시공 능력을 갖춘 국내 원전 관련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내건 이재명, 김문수, 접근법은 사문달라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들의 증시 부양 관련 책은 큰 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액 주주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 수준 강화가 핵심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소송 제기가 가능했으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주주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 수단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이외에도 집중 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 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환원 제도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 장기 투자 수요를 늘리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키워드로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 주식과 펀드의 장기 투자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의 배당 확대까지 유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춤추는 환율, 환테크 당분간 멀리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무역 협상 진행 소식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새 30원 넘게 오르다가도 이튿날 다시 30원 떨어질 정도로 등락폭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전문가는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인 미중 무역 마찰이 완화됐고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6개월 넘도록 캐캐묵은 재료로 작용해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 이슈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올 하반기 원달러 환율 평균값이 1,300원에서 1,37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을 기대한 달러 투자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고 있고 무역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해 원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달러의 투자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차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6월 말 본격 시작, 퓨런티어 주목이라는 뉴스입니다. KB증권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는 6월 말에 본격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업체인 퓨런티어를 관심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6월 말까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주 10대로 시작해 몇 달 내 1000대로 빠르게 늘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퓨런티어를 꼽았는데요. 퓨런티어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공정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인 만큼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업체인 퓨런티어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의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오늘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관세 리스크 때문인지 이 달러는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원화 가치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러한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유예 발표를 하면서 다시금 시장의 활기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장중 내내 꾸준하게 상승 탄력 키워내면서 264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600선이 깨졌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다시금 월요일 들어서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또 2600 중순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더라도요. 지난주 금요일과 다르게 쌍끌이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나와줬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대, 기관은 4,000억 원대 넘는 매수 물량 가져가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빨간불 켜진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 상승하면서 7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800억 원 넘게 장중 내내 물량을 담아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특히 큰 사이즈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이끌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 전반이 모두 상승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사이즈의 종목들 여전히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활기를 띠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상승세 보이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도 오르고요.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 나타나면서 다시 이번 주에는 증시에 훈풍이 불어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이었는데요. 저희 하나씩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특징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가 완전체 소식을 발표하면서 YG엔터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블랙핑크가 2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신곡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현석 YG엔터 총괄 프로듀서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을 통해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로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 앨범은 지난 2022년 9월 정규 2집 본핑크로 이들의 신곡 소식은 게임 OST 더 걸스를 제외하면 2년 8개월 만인 것입니다. 양 총괄은 이날 블랙핑크와 YG엔터 소속 가수들의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오늘 7월 1일 선공개 싱글인 핫소스를 9월 두 번째 싱글 10월 1일 미니 앨범까지 내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저도 오는 9월 1일 새로운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10월에 새 월드 투어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YG엔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가 86,600원으로 2.28%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고가는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종가는 2%대 유지하면서 84,400원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1분기 실적 발표했었는데 굉장히 호실적 나타내면서 주가 흐름 좋았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블랙핑크가 컴백을 한다는 소식 임박해 오면서 오늘장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반기의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유리기판 오랜만에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드디어 2028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를요, 글라스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현재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열 전도성이 높다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비싸기 때문에 공정을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것을 대안으로 해서 나온 것이 글라스 인터포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미세 회로 구현이 용이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능을 더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가장 단점으로 여겨졌던 생산 비용 역시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인터포저와 이 메인 기판의 유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이 메인 기판보다 인터포저를 유리로 바꾸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AMD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이 자사 반도체에 글라스 인터포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리기판 쪽 들썩이는 모습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는 PI 26.53% 강세 속에서 마감했고요. 한빛레이저 역시도 26%대, 램테크놀로지는 14%대,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17%대 강한 상승 속에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토크하면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바로 달바입니다. 달바 글로벌이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사흘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K뷰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달바 글로벌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요일 22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꾸준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달바 글로벌의 올해 해외 매출은 전년비 1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달바 글로벌이 그간 기간을 쌓아온 북미, 일본, 러시아 지역에서의 외연 확장과 신흥 지역에서의 초기 성과가 맞물리며 외연과 수익성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도약의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달바 글로벌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기업 분석을 게시했는데요. 이러한 좋은 흐름의 달바 글로벌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22일에 상장해서 아직까지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요. 달바 글로벌은 18%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고가 14만 6,600원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4만 1,100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첫날부터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3일째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흥행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테마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아까 오늘장 전달을 해드리면서 2차 전지 오늘장에서 강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 미국 쪽에서 훈풍이 불어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AMPC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IRA 이 보조금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즉 AMPC는 초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AMPC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이나 모듈에 대해서는요, 일정 금액 정도를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큰 틀의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관련된 이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년 조 단위의 보조금을 수령해 가면서 실적에 반영을 해왔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8년에 조기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그대로 조항이 유지가 되면서 종료 시점은 기존의 2032년 말에서 1년 정도 당기는 초안을 유지하면서 2031년 말로 확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배터리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 같은 경우에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 리튬이라든지 전기차 같은 테마까지도 그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 보이면서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큰 사이즈의 종목들뿐만 아니라요. 오늘은 코세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작은 종목들까지 오늘장에서 강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트럼프 관련해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일진파워일 것입니다. 지난 2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은 오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면서 우리는 원자력 산업 발전 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진파워는 1990년 발전 설비 및 산업 플랜트 설비의 정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발전소의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원자력 발전소 정비 및 기자재 제작, 액화수소 충전소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공기 사업부를 통해 석유화학, 플랜트 핵심 설비 기자재를 제작하며 연료 전지 발전소 건설 운영을 위해 진천, 고양 그린 에너지를 설립하고 UAE 바라카 원전 비용 현지 법인도 신설하는 등 그린 앤 클린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진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업을 통해 고난도 정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인증을 취득해 원자력 설비 제작 및 정비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오늘 일진파워 굉장히 높은 흐름으로 상승세 보였는데요. 무려 23.53%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 종가 12,000원대 선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전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주의 르네상스다라는 기사의 제목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원전주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기 때문에 원전주 중에 하나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너무 많은 인물들 전해드려서 좀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의 인물은 애플의 상징적 제품을 만든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입니다. 그는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핵심 제품을 디자인하며 27년간 애플의 부활과 성공을 이끈 주역입니다. 2024년 그는 전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AI 기업 오픈 AI와 손잡고 차세대 AI 하드웨어 개발에 나서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니 아이브는 1992년 애플에 합류한 후 1998년 아이맥 디자인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01년 아이팟, 2007년에는 아이폰, 그리고 2010년 아이패드 등 그의 손에 거친 제품은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문화적 상징물이 되었고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은 그에 대해 디자인계에서 독보적인 인물이며 애플에 부응해서 그의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조니 아이브는 애플을 떠나 독립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을 설립합니다. 이후 에어비앤비, 몽클레르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러브프롬 내에서 또 하나의 스타트업인 아이오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오픈AI와의 비공식 협업을 통해 차세대 컴퓨팅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오픈AI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기기 스타트업 아이오를 무려 6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는 2년 전부터 조니 아이브와 러브프롬과는 물밑 협업을 해왔다며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가 필요했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아이오의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조 전문가 등 총 55명의 인력이 오픈AI에 합류하여 아이오는 오픈AI의 하드웨어 전담 조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네, 오픈AI와 아이오는 첫 번째 AI 기기를 2026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우리 제품은 스마트폰을 대체하진 않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프로토타입을 체험해본 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제품이 될 것이라 평했습니다. 조니 아이브와 러브프롬은 앞으로도 오픈AI와 아이오 양측의 디자인 전반을 총괄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이 통합된 새로운 AI 시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조니 아이브의 참여는 단순한 디자인 협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AI 시대에 맞는 물리적 제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파트너십은 AI와 하드웨어, 사용자 경험을 모두 통합한 차세대 플랫폼 구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아이브의 이름만으로도 제품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행보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폰을 사용해서요, 관심 있게 이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리포트 한번 다뤄볼 시간인데요. 그동안 여러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은 어려웠고 조금은 생소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선 주자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오셨다고요? 네, 상법 개정 관련한 리포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임수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상법 개정 수혜 종목 20개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상법 개정은 지난 4월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죠. 이 때문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환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4월 17일 오후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제2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제2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석을 득해야 가결되는 점이 있는데 근본 상법 개정안은 제2결정 족수인 200석을 넘지 못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4월 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었고 오는 6월 3일에는 조기 대선이 예정돼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되면 상법 개정이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추제된 것입니다. 다른 정당이 대권을 잡게 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주가가 상승될 여지가 높은 종목을 발굴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확정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20개를 선정하자면요.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지배구조 관련이 논란이 많은 기업,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배구조 이슈 완화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실적 개선이나 소액 주주 가치 재고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종결되어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 매출액 확대, 수익성 개선, 주주 환원 등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법제도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내부 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열 회사로부터 특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인 수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기업은 개정상법 시행 후 주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은 미미하고 계열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이 외부 고객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비해 열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나 부품, 인력 등을 외부 공급망으로부터 조달하고 넌-캡티브 비중이 높은 매출 기업이 상대적으로 상법 개정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에는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하였으나 업황의 악화 등으로 최근에는 배당을 중단한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황이 살아나거나 실적이 회복되면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기 주식을 소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기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EPS 상승 등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데 자기 주식을 상당량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법 개정 후 자기 주식을 소각하려는 소액주주나 기관 투자자 등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상장자 회사를 상장 폐지한 후 완전자 회사로 편입하였거나 향후 그럴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이에 해당됩니다. 비상장자 회사를 중복 상장하면 지주회사의 가치가 되게 하락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상장자 회사를 상장 폐지한 후 완전자 회사로 편입하거나 압도적으로 높은 지분율로 보유하게 되면 지주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 제한 등을 통해서 최근 주주 관여 활동을 했던 기업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적한 지배구조 이슈가 완화되거나 해소되게 되면 사업 수행을 통한 현금 창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추후에도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법 개정 수혜를 입을 종목들을 20개 정도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콜마홀딩스입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창업주의 2세인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점화된 상황인데요. 콜마홀딩스의 연결 실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속회사는 콜마비 NH인데 2025년 1분기 콜마 B&H가 부진한 실적을 냈고요.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업자인 윤동환 회장의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총괄하고 있고요. 윤 회장의 장녀이자 윤여원 대표가 콜마 B&H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수익성 악화, 주가 하락 등을 지적하며 콜마 B&H에 대한 윤상현 부회장 등의 신규 사내 이사를 선임하고자 주주총회 소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콜마 B&H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도 이러한 상법 수혜 개정에 해당이 됩니다. 2024년 기준 매출액 4.3조 원, 영업이익 5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2024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이긴 하지만요. 2025년 5월 기준 PBR이 0.54%에 불과해서 상법 개정 시 옥상옥 구조 해소, 내부 거래 비중 축소, 부당 지원 행위 중단 등을 이행해야 할 압력이 생기므로 저평가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 역시 상법 개정 시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산 재평가와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약 4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기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유의미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고려아연입니다. 공개 매수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법무법인 선임 등에 이미 투입된 비용이 상당한 기업인데요. 경영권 분쟁을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경영권 분쟁 종결 후에 경영 정상화 시에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3개년 연속 꾸준히 배당을 실시했으나 2015년 이후 국제 유가 하락, 해양 플랜트 산업 부진 등 조선업계가 큰 불황을 겪으면서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배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아직 결송 상태이긴 하나 조선업 훈풍, 주주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상법 개정 통과 등의 궤를 맞추면서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 규제 강화의 영향이 제한적이며 원전 산업 슈퍼사이클의 진입에 힘입어서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달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입니다. 해외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 규제 강화의 영향이 제한적이며 지정학적 수혜, 조선업 부활 등에 힘입어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달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태광산업, 동원산업, 그리고 키스코홀딩스, 자화전자 주식회사가 상법 개정 수혜 종목 20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HD현대는 호황에 접어든 업종에 속한 계열 회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규제 강화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HD현대는 지주회사로서 중복 상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상법 개정 후 주주 환원 강화, 독립적인 사회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나페스, 세아홀딩스, 그리고 진양,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상법 개정 수혜 종목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서로 유사하고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복수의 계열 회사를 순수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거나 지주회사나 자회사 간 합병 시에 사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계획은 없더라도 상장제 회사를 디리스트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를 편입할 잠재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법 개정 수혜 종목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안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병영권 분쟁의 기록이 있다든지 내부 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번에 이 법 개정이 진짜로 되게 된다면 이 증권주에도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세연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는 차가운 분위기였는데요. 네, 오늘은 미증시 휴장일이었는데 새벽에 어떻게 출발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미증시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정리 한번 필요한데요.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와는 반대로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휴장일이기도 했는데요. 앵커님 말씀대로 일찍 주무시고요. 미국 증시 좀 상승을 좀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상승을 해줘야 그나마 좀 훈풍이 불어들 것 같은데, 자, 일단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요, 국내 증시 내일은 어떻게 시작이 될지 조금은 불확실성이 짙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원전까지 여러 가지 섹터들이 크게 올라주면서 증시를 견인을 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 이렇게 세 글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